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가 부사채 등에 대한 권리 및 제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이네요. 일단 전환사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인수가 부사채, 그리고 교환사채가 있으면, 일단 이런 것들은 전환이나 교환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환이나 신주가 인수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죠?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발행할 때는 요건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이나 아니면은 상장 주식을 되게 주기 때문에, 이거 뭐 사실 그런 그 요건들이, 까다로운 요건이 좀 적죠. 까다로운 요건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자, 교환사채와 전환사채의 전환 금지 기간은 1년이다. 공모는 1개월이다. 자, 요거는 이제 발행하고 나면 바로 팔아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 공모는 한 달 뒤에부터 팔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규정이 없죠. 그냥 바로 팔아먹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가 부사채는 기준 주가의 몇 프로 이상? 70% 이상이면 되죠. 100%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전환이나 아니면은 신주를 공모하는 건 지금 10,000원이다. 그럼 7,000원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환 가격을 7,000원까지 할 수 있어요. 70%인. 100% 너무 깐깐하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 공모할 때도 몇 프로까지라고 했죠? 70%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교환 대상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는 주식 배당, 유상증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 가격을 조정한다. 이거는 요 교환사채는 교환 가격을 조정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교환 가액 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죠. 전환 가액 조정은 있는데 이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교환, 전환, 신주인수가 부사채는 모두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주주가 된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신주인수가 부사채는 언제예요? 요거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돈을 입금했을 때죠. 신주 발행 자금을 입금한 때죠. 이게 다르죠. 그쵸? 청구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돈도 넣어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교환사채는 행사 가능 주식은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줘도 된다 그랬죠. 자기 주식. 그 회사가 자기 주식을 샀어요. 그럼 그 회사 주식으로 줘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요건을 되게 대폭으로 완화시켜줬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자, 그 연기금 외에도 벤처 캐피탈이나 중소기업 진흥공단도 추가해서 이런 것들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ABC 개발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회사채 발행의 조건이나 제한 조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요 문제는 그거죠. ABC 회사가 채권을 발행한다 이거예요. 채권 발행. 채권은 아무나 발행하면 안 되는 게 차용증이거든요. 내가 순위 한번 돈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빌리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리는 거라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개 이상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상법상의 주식회사만 가능하고요.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되죠. 신용평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1번,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당해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 신고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증권을 취득 매수할 수 있다. 이것도 채권도 증권이죠. 그러니까 증권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절차는 똑같아요. 투자 설명서로 이렇게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자, 무보증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증을 안 해줘. 그게 무보증이죠. 회사에 담보가 없는 회사채. 이거 무담보라고 그랬죠. 자, 무보증 회사채면 위험할까요? 덜 위험할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보증 안 해주니까. 자, 주관사인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보증 사채 인수를 위한 주관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모집을 하려고 그래. 무보증 사채를 모집하는데 모집하는 기관을 갖다 우리가 발행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얘네들이 이제 모집하고 인수하고 뭐 이런 건데 얘네가 누구예요? 증권회사예요. 증권회사. 그 증권회사가 모집을 하는데 얘네가 얘네 사채를 많이 들고 있다 이거죠.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주관회사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50%를 들고 있다? 너무 많죠. 그럼 뭐 3, 4% 든데도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 100분의 5예요. 100분의 5. 100분의 5만큼만 100분의 5 이상을 얘네가 갖고 있으면 얘네는 주관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100분의 5 이상만 되면 주관회사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죠. 자, 2번은 틀렸고요. 자, 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 이사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채 금액,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사회의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양을 하면 1년 이내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채무증권을 신규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되고요. 자,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죠? 자, 그러니까 상장 규정에 따라 채무증권을 신규 상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채무증권을 발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5억 원 이상의 그런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네가 담보를 또 댔어요. 담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보증부 사채, 보증을 썼어요. 뭐 금융기관들이 보증 쓴 겁니다. 이거는 그죠? 이 회사가 보증 쓴 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산유동화증권 있죠. 사실 자산유동화증권은 담보랑 같은 거잖아요.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채권이 있는 걸 가지고 대출을 하는 거니까 채권을 발행한 거니까. 자, 그렇다는 거. 자, 발행회사는 이게 발행회사죠. 주관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특수관계에 있으면 얘가 무조건 막 엄청난 금액을 받아줄 거고 또 거짓말해서라도 막 받아줄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뭐예요? 동양증권이잖아요. 동양증권이 동양종금하고 동양건설의 ABCP라고 해서 여기 단기 기업업을 말해요. 이걸 엄청 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돈을 끌어왔죠,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부실이 나가지고 투자자들이 돈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지도 않고요. 기업업은. 그다음에 전액 앞에 있는 그 건설회사가 망하니까 같이 다 망했죠. 자, 이런 조건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신종자본증권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게 뭐냐. 자, 일단 신종자본증권은 우리가 형태는 채권인데 우리가 회계법상에 뭘로 분류가 된다? 자본으로 분류를 해준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요건이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이 될 텐데, 자본화로 인정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게,
요건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쪽으로 가야 자본화가 되냐, 뭐 만기가 길어야 되고, 뭐 가산금리가 적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자, 보죠. 일단, 만기가 30년이죠. 만기가 30년이고, 중간에, 이 발행하는 사람, 채무자에게, 무엇을 주죠? 콜옵션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때 조기 상환을 안 하면 뭘 해야 된다? 금리가 업된다. 가산금리를 높게 해주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가산금리를 많이 높게 해주면 자본화가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 중간에 상환할 테니까. 자, 만기 연장이 가능한 영구채 형태로 발행된다. 자, 발행 기업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자유로울수록 자본적 특성이 강하다. 그죠? 이쪽으로 특성이 강한 거. 대표적인 게 회사가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이자를 안 준다 이거지. 이자를 안 준다. 만약에 이쪽에 이자를 안 준다. 부채, 만약 일반 사채에서 이자를 안 준다. 그거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걸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그러죠.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돈을 바로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대체조항은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조건상 증권의 상환이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꿔줄 수 있는 제도다. 자, 신종자본증권은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이 청산하는 경우 보통주보다는 자녀재산의 배분에 있어서 선순위다. 그죠?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엔 뒤지죠.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이제 처분해서 이제 망하거나 청산하게 되면 가져가게 되는데 부채가 먼저 가져가죠. 선순위가 먼저 가져가고 후순위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종자본증권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보통주가 가져가죠. 순서가. 그죠? 신종자본증권이 먼저 가져간다. 라는 거. 다섯 번째, 가산금리 조항은 최초 발행금리에 대비 일정 기간 경과 후 가산금리를 일컫는 것으로서 발행자의 최초 풋옵션 행사 이후 가산된 조건이다. 아니죠? 채무자의 콜옵션이 행사되는 거죠. 콜옵션. 그렇죠? 그래서 발행자는 맞아요. 발행자의 콜옵션이죠. 콜옵션. 그래서 발행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상환하는 거죠. 조기 상환하는 거. 근데 아니면 조기 상환을 못했어요. 조기 상환 못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사가 힘든 거거든요. 대부분 다 조기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리를 안 붙여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30년 만기에 5년 콜옵션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07년도 당시에 은행에서 30년짜리 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BIS 비율에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식을 발행하기는 좀 그렇고 요 채권을 발행한 거죠. 그 당시에 금리가 한 7에서 8%였어요. 고정금리로 7에서 8%를 줬습니다. 굉장히 혜택이 컸고요. 그 다음에 5년 뒤에 상환을 못하면 한 번 3%인가 이렇게 붙었을 거예요. 아마 2%, 3%. 그러면 만약에 은행에서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가지고 이걸 갖다 조기 상환을 못했다라고 하면 몇 프로를 줘야 되죠? 11%를 줘야 돼요. 11%면 엄청난 거죠. 그죠?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있었다. 라는 거, 콜옵션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PO 절차에 대한 건데요. 1번에 첫 번째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 단계부터가 중요하다 그랬죠. 상장 예비심사를, 상장을 하기 위해서 예비심사를 위한 그런, 청구서를 제출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전까지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린다 그러죠? 한 6에서 1년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12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죠. 뭐 실사도 하고 뭐 주관사도 설정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뭐 할까요? 심사하겠죠. 심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심의를 합니다. 심의.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가 땅땅땅 비어있고,
청약 납입이 됩니다. 일단 뭐예요? 심사를 통과한 거죠. 심사가 승인 났어요. 승인 및 통지해 줘요. 야, 니네 상장 요건에 맞아. 상장시킬 준비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뭘 내느냐? 그럼 뭘 해야 되죠? 증권 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증권 신고서를 내고 신고서를 내면 청약이나 납입이 되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청약이나 납입이 되기 전까지 요 전에 뭘 하죠?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요 예측하고 공모 가격을 결정해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걸 통해서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절차를 마치고 그 다음에 돈을 받죠. 그 다음에 상장을 시키죠. 그래서 거래가 실시되도록 합니다. 첫날 상장할 때는 몇 프로? 단일호가가 9에서 20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를 했었죠. 자, 25번. 주식을 배정하는데 주주 배정 또는 주주 우선 공모가 있어요. 자, 주주 배정 또는 우선 공모 증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주 배정은 뭐였죠? 주주 배정은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없으면 실권. 주주 공모를 안 했다면 실권되는 거고, 우선 공모는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안 되면 뭐 공모 방식으로 하는 거죠. 아무나 사가 이런 거죠. 자, 주주 배정과 주주 우선 공모 증자는 주주에게 기존의 소유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한다라고 했는데, 주주 우선 공모는 소유 비율대로 먼저 배정하는 게 아니고 주주들이 먼저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들이 그 일반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비율대로 주는 건 뭐예요? 주주 배정이에요. 주주 배정. 자, 주주 배정과 주주 우선 공모는 다르죠. 자, 주주 우선 공모는 일단은 주주가 먼저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을 일반 공모를 하는 거고, 요거는 주주들에게 주식 비율대로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식 비율대로 주게 돼 있다 이거죠. 자, 1번 틀렸고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는다. 원칙이 이거예요, 원칙.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지분율이 희석되니까 지분율의 희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주주들에게 먼저 배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주주 배정은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주 우선 공모증자는 주주에게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 주주 배정은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 자, 주주 배정 무조건 뭘 줘야 된다? 신주 인수권을 준다고 그랬죠? 자, 인수권을 주는 거고요. 자, 이거 우선 청약권을 준다고 그랬죠? 우선 청약권을 준다. 라고 했었죠? 청약권을 준다. 자, 주주 배정과 달리 우선 공모 증자는 실권의 개념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이건 공모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주들이 돈이 없어. 야, 100억 내. 100억 없는데? 그럼 실권이 되죠. 실권이 된다. 실권의 위험이 가장 크죠. 이게 그렇죠? 실권의 위험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주주 배정과 우선 공모 증자에서는 발행 가격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그죠? 이거 두 개는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왜냐면 주주를 우선적으로 공모하게 해주니까 니네들 알아서 정해서 못 사? 그럼 뭐 일반 공모해야지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자기들끼리만 가지니까 싸게 줘도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쵸? 별로 기존의 주주들을 해칠 염려가 없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왜 공모가를 정하게 됐냐면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공모가 산정은 사실은 공모가 산정의 제한은 비싸게 파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싸게 파는 걸 제한하죠. 그죠? 왜 그러냐? 기존 주주 보호죠. 기존 주주 보호 정책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 다음에 1번이 틀렸고요. 자, 이패스 상사의 김패스 과장은 본인 회사의 기업 공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자, 기업 공모를 위한 공모 시 가격 산출을 위한 제도가 뭐냐? 일단은
기업 공모는 우리가 상대가치법이라고 했죠. 그렇죠? 상대가치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퍼라고 그랬죠? 퍼를 가장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EV EBITDA. 요거를 많이 이용하고요. PBR이나 PSR을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DCF법,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방식을 많이 이용하죠. 자, 그렇다는 거. 자, 그 문제를 보죠. 기업 가치를 세금 나누기 이익으로 나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게 뭐죠? 기업 가치죠. 요게 뭐죠? 세전 이익이죠. 자, 이건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세금 이자 전 이익을 말하죠. 요거 이제 기업 가치고. 이렇게 나누는 게 뭐예요? 이건데 요게 뭐랑 같다고 그랬죠? 퍼랑 같다고 그랬죠? 주가를 EPS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랑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 요게 뭐랑 같다? 이거랑 같다. 그쵸? EV EBITDA. 자, 보죠. 세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 감가상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으로 나눈 수치다. 여기서 조심할 거, 여기서 뭘 차감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현금이 차감되지 않는 비용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빼지 않는다. 했죠. 빼지 않는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익이란 해당 기업의 내재 가치와 기업 가치를 비교하는 투자 지표이며 이 비율은 기업 가치를 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자, 기업 가치가 순수한 영업 활동을 통한 이익이 몇 배인가를 알려주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다면 회사의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뭐라고 했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 요 퍼가 낮을수록 뭐다? 좋다라고 했죠. 퍼가 낮은 기업일수록 좋다. 기업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그 기업보다 퍼가 낮을수록 좋다. EV EBITDA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27번. 자, 주식가격, 이런 공모를 하려면 공모가격을 선정해야 되는데, 자, 공모가격은 어디서 선택하죠? 수요 예측에서 합니다.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격의 밴드를 구성하죠. 그 밴드 안에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고 또 공모가가 적당하다 그러면 공모가격이 좀 올라갈 테고, 아니면 좀 떨어지겠죠. 그쵸?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살 테니까. 자, 대표 주간회사는 수요 예측 실시 전에 희망 공모가에 대한 밴드를 설정해서 바운더를 설정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그걸 증권신고서에 제출합니다. 자, 공모가격은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 주간회사, 발행회사가 협의한다. 요거는 아무나 그냥 막 내가 받고 싶다고 10,000원짜리를 20만원에 받아요. 그럼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발행회사랑 주간회사랑 협의해요. 그렇겠죠.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니까. 자,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 예측 결과에 의하지 않고 인수회사, 발행회사가 단일 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하는데 주가를 반영하는데 요게 발행이 50억 미만이에요. 50억 원 미만은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인수회사. 그러니까 인수회사라는 건 여기서 증권회사죠. 그 다음에 발행회사에서 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금액도 별로 안 되는데 이걸 또 수요 예측을 해서 기관 투자 다 모아서 걔네들 보고 얼마 받을래? 얼마면 좋겠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둘이 하면 간단하겠죠. 자, 그 다음에 IPO 밸류에이션. 그래서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현금 흐름과 같은 절대가치법을 이용한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방식들. 자,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한 그 주가 산정은 상대가치법을 씁니다. 절대가치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든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퍼나 아니면 PBR을 쓴다라고 돼 있죠. 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든 물량이 소화 가능한 공모가를 산출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 이런 인수회사나 이런 애들이 요걸 갖다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적정 가격을 선정하는 거죠. 왜냐? 이걸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금 모집이 제대로 안 된다? IPO가 실패한다는 건 그 회사가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고, 다음에 이걸 다시 상장할 때
기업 가치가 또 많이 떨어져요. 한 번에 처음에 이제 잘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 28번. 현대카드와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많은 카드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을 활용해 뭘 발행한다? 자산유동화증권. 그러니까 자산유동화가 뭐예요? 이게 내 자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한다? 채권을 만들어서 풀링을 해서 그거 가지고 고객을 모집하는 게 자산유동화증권이죠. 특히 이제 카드사가 많이 한다고 했어요. 카드사가 이 카드 채권들이 많단 말이에요. 카드 채권이라는 건 이제 돈 받을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풀링을 통해서 특수 목적회사에게서 자금을 모집해서 채권을 발행하죠. 그걸 바로 우리가 AB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 CBO, CLO, 그 다음에 뭐 CMO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거고 CDO 이렇게. 그렇죠? 자, 첫 번째 보죠. 자산유동화에 의거해 자산을 양수 또는 신탁받는 SPC는 직원이 없는 명목회사이거나 단순한 수탁회사이므로 양수 또는 신탁받은 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자산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만 유동화 자산은 자산 보유자와는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므로 자산 보유자는 자산관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자산 보유자는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 자산 보유자는 자산 관리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일단은 여기가 이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잖아요. 자산 보유자고 이제 관리자를 따로 둡니다. 수탁회사나 이렇게 돈을 수탁하는 회사들을 이렇게 많이 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자산 관리자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자산 보유자는 독립적으로 관리되기보다는 같이 관리하죠. 그렇죠? 자산. 여기서는 카드 채권이 자산일 거예요. 여기가 자산을 같이 이제 관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관리 감독도 하고 이쪽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카드 채권을 돈 받고 하는 건 누가 하죠? 자산 보유자가 하잖아요. 얘네가 카드 금액을 회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하니까. 자, 자산유동화증권은 보유자와 신용도와 독립적인 증권이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양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신용도 제고를 위해서 신용보강수단이 동원된다. 무슨 얘기냐? 자, 이 카드 채권은 원래 누구 거죠? 카드사 거죠. 그죠? 이 카드사를 자, 여기 보면 이제 투자자가 있을 텐데 이 카드 채권을 100% 여기에 양도합니다. 양도하는데 트루 세일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완벽하게 소유권을 넘겨요. 그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카드 채권에서는 뭐가 들어오죠? 이자나 자, 원금이 들어오겠죠. 그 이자 원금을 이쪽 투자자에게 이제 줘야 되죠. 그렇죠? 바로 준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책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채권을 여기로 다 넘겼으니까 얘네들은 돈 받고 빠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돈 안 갚았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얘네들은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서로 얽히는 거죠. 카드사 니네들도 책임져. 그리고 여기다가 뭐 각종 보증을 쓴다거나 아니면 담보를 이렇게 입힌다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안 갚으면 문제가 생기는 뭐 크레딧 디폴트 수합 같은 거를 이제 건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을 상환지원으로 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현금 흐름, 카드 채권의 현금 흐름이 이자 원금이 뭐예요? 이게 현금 흐름이죠. 요거를 재원으로 해야 된다. 자, 신용도가 유동화증권의 신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죠? 여기선 중요한 거는 이 카드사,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가 아니라 어떤 게 신용도가 중요하다 그러죠? 이 카드 채권 자체의 신용도가 중요하다 그러죠? 이 중요하다. 라고 했고요. 자, 네 번째, 자산을 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자산으로부터 초과 수익이 발생해도 이를 회수할 수 없으나 자산 유동화를 이용하면 SPC의 출자 지분을 통해
자산 수익의 상승분을 회수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를 이용하면은 얘한테 출자 지분, 얘한테 출자를 해요. 팔고서. 그럼 여기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얘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지분을 갖고 있는 얘네들도 같이 돈을 먹겠죠. 그렇죠?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보유자 자신의 신용등급보다 높일 수 있으므로 그만큼 조달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자산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를 낮출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자산 보유자의 신용등급은 낮는데 이 채권, 카드 채권의 신용도가 높다. 그러면 뭘로 발행이 된다고 그러죠? 뭘로? 이 보유자의 신용이 아니라 이 채권의 신용도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자가 싸지겠죠. 그런 조건들이 붙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이 뭐죠? 일단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너네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 회사 주식을 좀 받아서 돈 좀 벌어 라는 게 우리사주조합이고 이건 20%를 의무배당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가의 70%까지는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에게 우리사주로 배정을 받으면 1년간 팔 수가 없어요. 1년간 못 파는 보호 예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맡긴다 이거죠. 예탁결제원에 못 팔게 막아놓습니다. 1년 동안. 그죠? 전환사채는 한 달이었죠. 한 달. 공모는. 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 비율은 거기 보면 1년간 의무 예탁이 없다. 아닙니다. 예탁을 해야 돼요. 의무 예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 비율에는 제한이 있어요. 20% 제한 비율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주주 배정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주식은 일반 주주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20%를 주는데 얘네들이 안 해. 우리 회사 너무 별로야. 나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일반 공모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모를 할 수 있어요. 만약 대기업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하면 다 해요. 왜냐? 이거 안 하면 회사에 대한 로얄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야, 너 우리 회사 우리사주조합 들어와. 싸게 줄게. 보통 30%까지 싸게 주거든요. 근데 싸게 줍니다. 근데 네가 안 사? 돈이 없어? 대출해줄게. 대출까지 해줘요. 회사에서. 야, 네가 사. 안 살 거예요. 왜? 회사에 전망이 없어서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되죠? 찍히겠죠? 그래서 보통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면 돈 많이 버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주주배정 시 우리사주조합과 반드시 동시에 청약하는 건 아니고 우리사주조합을 먼저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주주배정을 합니다. 자, 5번 유가증권 시장 모집 매출의 주식이 20%를 우리사주에 조합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자, 요거 20%를 조항을 하는데 코스피는 요게 의무예요. 코스닥은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무조건 상장을 시켜야 되고 이건 아니다 라는 거. 자, 30번. 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신종자본증권은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회계적으로 자본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렇죠? 주식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주식으로 증권으로 부채가 아니라 주식으로 계상이 되니까 신종자본증권은 부채 비율이 높아질 리가 없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겠죠? 자, 만기 30년이고 만기 연장 가능하다. 자, 보통 주식과 같이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지분 변동에 대한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요거는 발행을 하는데 주식이 아니죠.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지분율이 해석될 염려가 없죠. 그죠?
대주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기 경영권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종자본증권은 기업의 변제 순위에서 선순위 채권 대비 후순위이며 후순위 채권자는 변제 순위가 같다. 아니죠. 자, 신종자본증권은 선순위 채권이 먼저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자가 다음에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신종자본증권자가 받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4번은 틀렸고. 자, 가상금리 조항이 100% 이상 과다한 경우에는 부치적 특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지 않고 중간에 이제 상환하는데 상환 금리가 100bp, 그러니까 1%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이 붙는 거죠. 그럼 뭐다? 이건 자본적 특성이 없는 거죠. 왜냐? 부채적 특성이 강해서 애들이 다 상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강하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 한번 보죠. 자, 오토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토론은 자동차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 대출을 해준 그런 업체들이 다시 뭐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산 유동화라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자, 오토론의 경우 중고차보다 신차인 경우가 소비자의 선수율이 낮거나 대출 만기가 길수록 높은 이자를 받는다. 높은 이자를 받는 거 오토론에서 자, 높은 금액을 받는 건 중고차. 그렇죠? 그 다음에 기간이 길거나 고객의 신용도가 올라갈 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수율이 낮거나 그러니까 먼저 내는 돈이 낮은 거예요.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말이 많다고 그랬어요. 아니 중고차하고 신차하고 뭔 차이가 있냐. 그렇죠? 왜 금리가 올라가냐? 네, 뭐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자, 유동 대상 자산으로 편입할 때 회수 금원이 추후 유동증권의 원리금 상환 지원이 되므로 총 대출 기간보다 유동화 기간 내 잔여 만기가 포함되는 자산으로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자산이 선호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오토론의 그 대상 자산은 그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갖다가 요게 이제 내용연수가 10년이에요. 그럼 대출기간이 한 6년, 7년 이런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남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런 걸 말합니다. 자, 수시상환 상품은 만기 내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다. 그렇죠? 자, 미상환 금액은 연장할지 고려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오토로는 뭐 원금 상환, 뭐 그다음에 거치 후 분할 상환도 가능하고요. 근데 보통 뭐 하죠?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원금 분할 상환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만기 일시보다는 분할 상환 방식이 많죠. 분할 상환 방식이 더 많다.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015년 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은 후 계속적인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국내 금리도 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서술한 것은 뭐냐? 가장 적절한 게 뭐냐요? 자, 금리가 오른다. 자, 금리가 오르면 이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안 좋죠. 금리를 더 줘야 되니까 안 좋다 이거죠. 그럼 최대한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빨리 발행해야 된다 이거죠. 최대한 자금 수요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자금 수요에 맞추어 최대한 빨리 발행을 해야 되죠. 빨리 발행해야 되고요.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최대한 늦게 투자를 해야 되죠. 왜냐? 최대한 내가 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데서 늦게 투자를 해야 이자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번.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이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말이 안 되죠? 이자에 따라서 실적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자, 조달 비용은 시장금리와는 상관없이 등급에 따라서 일정하므로 어느 때나 회사채를 발행해도 무방한 게 아니라 금리와 시장금리와 어떤 거에 의해서 신용등급,
그죠? 여기 이제, 크레딧 디폴트라고 하는데, 신용 등급. 시장 금리. 따라서 선정이 된다. 다르죠? 2번 틀렸고. 자, 금리가 상승할수록 회사채의 발행 비용은 감소한다. 그죠? 금리가 상승하면 회사채의 발행 비용이 감소하나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 후에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절대 아니죠. 왜냐면 금리가 오르면 자금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간다. 잘못 설명했고요. 자,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시장 변동금리로 발행하게 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감소하냐? 절대 아니죠. 자, 금리가 올라요. 변동금리로 발행했습니다. 그럼 금리 상승한 거 다 줘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같이 상승하므로 상승 이전에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번이 맞겠죠. 자, 33번 문제. 자, 자산 유동화의 신용 등급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유동화 증권 하려면 신용 등급이 중요한데, 개인의 자산 보유자의 신용 등급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회사채 자체. 그러니까, 채권을 운영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 자체. 그러니까, 보유 자산 자체의 등급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신용 보강 조치로 신용 등급 향상이 가능하다. 그렇죠? 신용 보강을 하면, 그러니까 신용 보강이라는 게 뭐예요? 자산 유동화에서, 신용 보강이라는 건, 유동화에서, 신용 보강이 뭐죠? 신용 보강은 담보를 잡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보증을 쓴다거나 이런 거죠. 향상이 가능하겠죠. 자, 2개 이상의 신용평가 기관으로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자산 유동화 증권이나 채권 발행할 때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신용 등급을 획득해야 됩니다. 자,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와는 독립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보유자하고 자산과는 별도로 독립적이고 뭐가 중요하다? 자산 자체의 신용 등급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유동화 증권 신용평가 시 발행자의 신용도는 일반 채권에 비해 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발행자보다 보유 자산. 자, 보유 자산의 신용도가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유동화 자산의 신용도가 유동화 증권 신용도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죠? 유동화 증권 신용도에서 유동화 자산의 신용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산의 신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